1917을 처음 본 것은 내부적인 시사회였습니다. 보기 전부터 저는 이미 1917이 골든글로브에서 상을 휩쓸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아카데미의 강력한 다크호스로 거론되던 시기였기에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917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압도적인 촬영과 연출, 1차 세계대전의 특수성과 드라마가 어우러진 멋진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골든글로브에서 상을 받은 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1917이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기생충의 수상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기우에 지나지 않았지만요. 아카데미 수상과는 별개로 이 영화는 대단한 작품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영화의 드라마, 서사와 인물의 깊이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칼럼에서 같은 점을 지적했어요. 촬영과 연출은 뛰어나지만 서사가 단순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지적한 단순함, 부족함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저는 1917의 부족함을 논할 때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역대 최고의 전쟁 영화를 비교 대상으로 놓고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1917은 서사도 인물도 충분히 뛰어나다는 뜻이 됩니다. 오히려 저는 로저 디킨스의 위대한 촬영을 칭찬하느라 다른 요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역시 GV나 칼럼, 방송 등에서 원 컨티뉴어스 숏의 기법을 설명하고 소개하느라 시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영화 버드맨과 비교하고 알폰소 쿠아론과 같은 롱 테이크와 대조해가며 1917의 촬영을 설명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테이크로 이어가는 것 같은 착각을 주는 기법. 이 기법으로 인해 우리는 주인공의 여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고 중반에는 마치 1인칭 슈팅 게임을 하는 착각까지 들게 합니다. 그렇기에 러닝타임 내내 영화에 압도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 컨티뉴어스 숏은 알프레드 히치콕의 로프에서 시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편집과 촬영의 예술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쇼생크 탈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등의 명작을 촬영한 로저 디킨스의 능력은 과연 대단했습니다. 극단적인 롱테이크로 영화를 이끌어가면서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샘 멘데스는 과연 훌륭했고요. 영화 1917을 이야기하며 촬영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역사일 것입니다. 어째서 1차 세계대전인가? 1차 세계대전은 어떤 전쟁이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죠. 샘 멘데스가 1차 세계대전으로 이야기를 펼쳐내는 것에는 할아버지 외에도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촬영과 역사에 집중하느라 영화의 내적 요소들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영화가 어째서 길을 찾는 영화인지, 삶과 죽음의 대비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전쟁이 지닌 의미와 메시지가 어떤 상징으로 표현되는지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뷰가 많이 늦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917 리뷰입니다.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차 세계대전은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참호전의 양상을 보인 전쟁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의 무기 체계와 전투 교리가 만들어낸 끔찍한 지옥이었죠. 적군의 참호를 돌파한 획기적인 전술이나 무기, 장비가 부재했기에 공격은 힘들었고 참호와 바리케이트와 철조망, 그리고 기관총과 같은 무기들은 방어를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독일군과 연합군은 참호를 길게 파고 무의미한 사륙전을 반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청년들이 그 목숨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참호전의 그 끔찍함, 죽은 시체들이 산을 이루고 축축한 바닥 때문에 병사들의 발이 썩어 문드러지고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떨어지는 가운데 참호 옆에 누워 새우잠을 청하는 병사들. 그들은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계속해서 목숨을 던져야만 했습니다.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으로 불렸던 1차 세계대전은 그러나 종전 후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며 그 허무함과 처절함을 더욱 깊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영화가 그리려고 하는 건 역시 죽음 그 자체입니다. 영화에서 스코필드는 솜 전투에도 참전한 것으로 나오는데 솜 전투는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도합 60만, 독일군도 비슷한 숫자가 죽은 전투입니다. 사망자가 100만을 헤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된 첫날, 첫 돌격으로 영국군 6만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6만 명이.
한순간에 6만 명의 청년들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은 그토록 처절한 사륙전이었습니다. 영화는 초반에 영국군의 참호를 보여줍니다. 참호의 재현도가 무척 뛰어납니다. 여기에서 블레이크와 스코필드가 제시되죠. 블레이크는 지도를 보는 능력이 뛰어나기에 발탁된 인물입니다. 스코필드는 블레이크와 친하기에 같이 오게 된 거고요. 블레이크는 형이 소속된 데본셔 연대가 독일군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즉시 참호 밖의 세계, 죽음의 세계로 나아가려 합니다. 제가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게 바라본 것은 바로 대비입니다. 죽음과 삶의 대비, 남자와 여자, 훈장과 와인 등의 대비가 선명합니다. 길을 아는 자와 길을 찾는 자, 전쟁을 막으려는 자와 전쟁을 지속하려는 자, 그리고 죽어버린 체리나무와 흩날리는 체리 꽃잎. 에리모어 장군은 게헨나로 가든 왕좌로 가든 혼자 가는 게 가장 빠르다고 말합니다. 에리모어의 말은 블레이크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에리모어는 항공사진으로 정보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독일군의 함정을 알았기에 데본셔 연대의 1600 아군을 살릴 방법, 즉 삶의 길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메신저 두 사람을 죽음을 향해 내몰아야 합니다. 병사들의 삶을 향한 길이 죽음의 공간을 돌파해야 한다는 것. 이 영화를 관통하는 딜레마입니다. 블레이크와 스코필드가 죽음의 대지를 밟을 때 카메라는 조심스레 두 사람을 따라다니며 두 사람의 시선을 대신해 관객들에게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대지, 물 웅덩이에는 시체들이 을씨년스러운 모습으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시체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 시체로 이뤄진 길을 걷고 또 걷는 것, 이 죽음의 이미지가 너무나 장엄한 나머지 숨이 턱 막힐 정도입니다. 카메라는 계속해서 인물들을 따라다니고 물러서고 옆으로 돌며 인물들의 내면을 포착해냅니다. 트래킹 슛을 활용하여 카메라가 뒤로 물러서며 들판에서 참호로 들어가는 두 사람을 보여주며 긴박감을 고조시키죠. 독일군의 참호는 텅 비어있긴 하지만 영국군의 참호보다 훨씬 간결하고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독일인들의 성향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하죠. 독일군의 참호로 가는 동안 스코필드는 손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계속해서 스코필드의 상처 입은 손을 보여줍니다. 불안은 가중되죠. 저 역시 스코필드가 상처를 입는 순간부터 그가 시체와 진흙으로 오염된 곳을 짚는 순간 파상풍의 위협이 떠올랐습니다. 상처의 깊이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오염이죠. 전쟁 중에는 작은 상처조차도, 아주 작은 실수조차도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죽음이 늘 곁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인 셈이죠. 이후에 바퀴가 구멍에 빠진 차량을 밀다 흙탕물에 상처 부위가 적셔지는 장면도 끔찍합니다. 독일군의 참호에서 만난 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생을 이어가던 쥐들은 오히려 부비 트랩을 발동시키는 방화쇠가 됩니다. 파묻히고 고생하는 것은 또 스코필드죠. 역사적으로 있었던 알베리히 후퇴와는 시기가 맞지 않지만 독일군이 후퇴하며 부비 트랩을 남기고 파괴하는 것은 실제로도 행해졌던 전술입니다. 여기에서 스코필드는 쥐를 죽였어야 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이후에도 반복되는 일종의 복선이 되죠. 체리나무가 가득한 민가를 발견한 두 사람은 민가로 다가갑니다. 이 민가는 전쟁의 참혹함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부서진 집, 울음소리, 죽은 개, 그리고 우유 등의 이미지가 묘한 부조화를 이루며 불길한 느낌을 자아내죠. 스코필드가 불길한 곳이라 말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스코필드는 여기에서 우유를 발견하고 수통에 담습니다. 통조림도 우유도 스코필드에게는 삶의 도구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촬영의 예술입니다. 카메라를 덮쳐오는 전투기를 보며 움찔하게 되더군요. 부상당한 조종사를 보며 스코필드와 블레이크의 대응은 차이가 납니다. 스코필드는 편하게 해주자고 주장합니다.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소음 전투를 겪은 베테랑, 그리고 아까 쥐를 죽이지 못했던 것을 떠올린 발언일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이크는 조종사를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삶을 향했던 블레이크의 선택은 불행하게도 그 자신을 죽음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저는 블레이크의 죽음 장면이 좋았습니다. 허무하기도 하지만 처음 등장했던 두 명의 인물 중 하나가 죽으리라는 생각은, 그것도 이렇게 일찍 죽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기에 더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블레이크가 어머니에게 전해달라는 편지의 이야기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죠. 블레이크 역시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많은 청년들처럼 허무하게 죽어갑니다. 전쟁의 허무함을 드러내는 좋은 장면이죠.
스코필드와 블레이크가 나눈 훈장의 이야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전쟁 영화에서는 흔하게 애국심을 고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옥에 티가 있다면 마지막 장면에서 등장하는 성조기일 것이고, 덩케르크에서 제가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도 영국 최고를 외치는 이른바 영국뽕 장면이었습니다. 훈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훈장은 군인의 명예 그리고 애국심과 충성을 상징하는 증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훈장은 오히려 젊은 군인들로 하여금 죽음으로 나아가도록 압박하는 무언의 명령과도 같은 겁니다.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젊은 군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감동적이지만, 전쟁에 있어서 훈장이라는 수단이 젊은이들의 죽음을 재촉하는 물건, 희생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스코필드의 시선이 딱 그렇습니다. 훈장은 일말의 가치도 없는 것, 와인이나 바꿔 먹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스코필드에게 훈장은 곧 죽음이고 와인은 곧 삶인 셈입니다. 훈장을 바라던 블레이크는 죽었고, 훈장을 돌덩어리 취급하는 스코필드는 살아남습니다. 샘 멘데스의 이러한 반전적인 메시지는 스코필드가 우연히 만난 영국 병사들의 대사에서도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땅을 바라보며 고작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지 되물으며, 차라리 이런 땅은 독일군 줘버리지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반전 메시지가 선명해지죠. 영광, 명예, 충성, 승리 따위의 빛깔 좋은 상징들은 이 영화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생존을 위해 죽음을 헤쳐가는 젊은 병사, 나그네의 이야기가 있을 뿐이죠. 1600 아군의 목숨을 위해 차를 들어 올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스코필드에게 장교는 명령을 전할 때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하라, 전쟁을 원하는 사람도 있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후반에 중요한 복선으로 작용하죠. 스코필드는 다리에서 총격을 당하고 한 차례 전투를 이어갑니다. 망가진 도시에서 펼치는 총격전에서 드러나는 긴박감은 대단합니다. 다리 위에서의 촬영과 연출도 훌륭하죠. 독일군을 사살했지만 본인도 기절해버린 스코필드는 적군의 눈을 피해 프랑스 여인이 있는 민가로 들어갑니다.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여성이죠. 아기까지 더하면 2명입니다. 전쟁 영화에서 민가를 찾고 여자와 만나는 것은 흔한 클리셰입니다. 전쟁 영화에서 여성은 그 자체로 무력한 존재를 의미하고 전쟁 중에 희생당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전쟁의 비참함을 강조하기 위해 여자와 아기가 등장하는 것은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여자에게서 삶의 이미지를, 아기에게서 탄생의 이미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스코필드는 여기에서 자신이 죽음의 공간을 넘으며 가져온 전리품을 모조리 전해줍니다. 그것이 자신이 지키려는 대상,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의미를 가지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기에게는 시를 읊어주죠. 에드워드 리어의 시, 전블리스의 일부입니다. 이 시는 스코필드의 상황을 드러내는 은유입니다. 스코필드는 그 순간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를 선택해서 이야기해 준 것이죠. 밖으로 나가려는 스코필드를 만류하는 프랑스 여자. 밖이 곧 죽음의 공간임을 알기에 프랑스 여인은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코필드는 나아가야 합니다. 죽음으로 향해야만 아군들을 살릴 수 있기에. 밤에 펼쳐지는 스코필드와 독일군의 전투는 압도적인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강렬한 콘트라스트, 즉 명함의 대비를 통해 인상을 강조하죠. 특히 이 장면에서는 샘 멘데스가 왜 연극 연출을 했었는지 알게 됩니다. 연극에 가까운 연출이 인상적입니다. 기둥 사이를 달리는 스코필드가 강물로 뛰어들고 폭포 아래로 떨어지는 수직, 하강의 이미지도 좋았습니다. 카메라는 참호 내에서 늘 수평적인 움직임을 하지만 스코필드가 죽음의 세계로 갈 때마다 수직적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참호 위로 올라갈 때, 독일군 참호로 내려갈 때, 프랑스 여인의 집을 나설 때, 폭포로 떨어질 때. 떠내려가는 스코필드의 곁에 흐르는 체리꽃잎. 블레이크의 말이 떠오르듯 스코필드는 체리꽃잎을 바라봅니다. 떠내려가는 병사, 꽃잎. 이 이미지가 처연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흐르는 꽃잎은 곧 희생된 젊은 영혼들을 상징합니다. 그 꽃을 따라 떠내려간 곳에는 시체들이 있습니다. 무트로 나온 스코필드는 통곡합니다. 그 터져나오는 감정에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죠. 숲을 헤치는 스코필드의 귀에 장송곡과도 같은 음악이 들려옵니다. 아름답고 청아한 소리로 부르는 그 노래는 유명한 미국 민요 I am a poor wayfaring stranger 라는 곡입니다. 나는 그곳으로 가네 라는 가사는 이 영화의 스코필드의 여정이 곧
나그네의 여정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병사들이 사주 경계는 하지 않고 노래나 듣고 있다는 것이 고증에는 어긋나게 보이지만 이 장면의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노래가 흐르는 가운데 카메라가 스코필드의 내면을 비추기 위해 주위를 맴도는 부분은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마지막 장면, 폭발하는 전쟁터를 가로지르는 스코필드의 달리기는 엄청난 명장면이죠. 스펙타클한 연출이 먹먹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영국군 병사들은 전방을 향해 전진하고 스코필드는 횡단하고 있습니다. 전진하는 병사들은 죽음을 향해 달리는 것이고 스코필드 혼자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생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스코필드는 전쟁을 막기 위해 달립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겁니다. 맥켄지 중령은 스코필드에게서 명령을 전달받고도 전투를 멈추는 걸 머뭇거립니다. 전쟁을 끝내고 싶은 것은 맥켄지도 스코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맥켄지는 말합니다. 모두가 죽어야 전쟁이 끝난다고요. 이번 전투는 막을 수 있겠지만 결국 죽어야만 끝납니다. 영국군이 전멸해서 끝나든 독일군이 전멸해서 승리하든 맥켄지는 죽음만이 전쟁을 끝내는 방법이라 믿습니다. 스코필드가 블레이크의 형을 만나고 그에게 블레이크의 일을 전하고 편지를 쓰려고 나무로 갑니다. 블레이크와 봤던 나무들은 죽어 있었죠. 블레이크는 체리나무가 더 잘 자라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체리나무 아래에서 스코필드는 아내의 사진을 봅니다. 죽음으로 떠난 스코필드의 여정이 마침내 생으로, 그리고 데본셔 연대에서 들었던 노랫말처럼 금빛 동산으로 도착했음을 알려주는 엔딩입니다. 1917은 무척 뛰어난 영화입니다. 비록 서사 구조는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담긴 상징은 적지 않았습니다. 등장인물의 깊이는 부족한 감이 있지만 저는 스코필드의 캐릭터만큼은 멋지게 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17도 충분히 작품상의 경쟁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단지 기생충이 더 뛰어났고 시대가 기생충을 원했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1917이 전쟁 영화이면서 동시에 반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래 본 전쟁 영화 중에서는 단연 압도적인 작품이었습니다. 1917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샘 멘데스의 능력에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네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